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의 대선 당일 직전까지 주요 보고서로 올라갔고 그걸 바탕으로 대선 당일에까지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해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해명을 해야 됩니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명태균 씨와는 연을 끊었다면서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도 해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보고 안 했다면서요. 요약을 하면은 대통령실의 해명,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면 해명이 약간 좀 어색하게 된 거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주요 행위자인데 명태균 씨 해명도 어색한 게 됐습니다. 반면에 강혜견 씨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건 박정희 굉장히 기자님. 신빙성이 있는 거죠. 당시에 공표, 비공표 다 합쳐서 81차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근데 명태균 씨는 나 비행기 탄 적 없다. 근데 지금 또 비행기표가 나오죠. 그리고 난 보고한 적 없다. 근데 또 보고한 보고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말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강혜경 씨의 말로 이 사안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정치권이 자기 주위에 있는 똑똑한 사람 전략가는 못 알아보고 먼데 있는 뭐 명태균 씨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반사자들한테 잘 혹해요. 저도 민주당에서 보면 뭐 이상한 사람 불렀다 특강에 때려보면 기본도 안 된 것들 데려다가 특강 듣고 있더라고. 늘 그래요. 제가 정치권에 와서 저 사람 이야기 들을 만하다라고 느낀 사람 네. 박성민, 과거에 대한 이 구도 프레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김영준 교수, 명지대 김영준 교수 들을 만하고 나머지는 뭐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 식별 능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약간 혹하는 없어요. 이유가 아니에요. 뭘까요? 정치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프로 보이거든. 저 사람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네. 나한테 욕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경계심을 딱 갖는 단계가 뭐냐면 저 요거 하나 전화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입찰해서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경계심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너도 내 편, 너도 내 편, 다 내 편. 이게 국민들한테 안쓰럽게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을 수행하는데 정말로 동분서주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도록 전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몇 군데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어디 시골에 다니시면서 그냥 계속 봉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처음에 한 보름은 쇼한다고 그러고 언론 쫓아다니면서 온갖 욕설이 다 붙을 텐데 나오겠지만, 네. 뭐 욕설을 하면 욕설 듣고 계란 던지면 계란 맞고 묵묵하게 하면 그 때리고 혼내는 것도 3주 한 달 넘어가면 지쳐서 더는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묵묵하게 1년 2년 봉사활동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산 수출, 원자력 수출을 여러 가지 국정에 이제 노력은 많지만 국민들이 느껴지는 측면들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저는 보수 정치 전반에 대한 흥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정치 70년 역사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대한민국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그 가운데 뭐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맞아요. 여론 네. 조작, 두 번째 공천 개입,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나오는 그저 뭡니까? 저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꿈꾸는 정치의 어떤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과 김종인가 함께 만들고 싶었던 어떤 나라의 상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저한테 뭐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일론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대세 지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여하튼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와 연동되어서 마쿠에서 본인이 했던 정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주류 정치인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서로 다 같이 침묵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와르릅니다. 그럴 때는 서로 자기 거부터 먼저 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보십시오. 대통령실 입장 나오고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 입장 나오고요. 윤상현 공관위원장 입장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까지도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르르 연쇄적으로 입장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견고한 죄수의 딜레마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전 하나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죄수의 딜레마로 인해서 메시지를 내면 이 중에 진실이 여러 개일 수는 없거든요. 진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진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 대상자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거의 얼추 정해졌어요. 창원지검이 오늘 압수수색도 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듯한 모양은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안 들어간다? 그럼 또 특검 들어가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약간 정치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서 아이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상화 되는 거예요. 나보다 뭔가 좀 더 배운 사람, 좀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펜코 애들이 그렇게 이준석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다 펜코. 사실 어떤 정치인도 펜코 애들이 보기엔 다 잘나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 거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20대 남자들에게 동질감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인이 없었던 것도 사실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네. 예, 그 우주공산을 이준석이 네. 갖다 먹었으니까. 사실 그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말 잘 듣고 모범생처럼 자라서 네. 아, 선배 정치인들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자리도 얻고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아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구석은 없구나. 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국민의힘에 지금 윤핵관들에게 대해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핵관에게 남편을 납치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려고 꿈꾼 거 아니고 이준석, 김종인 등과 해가지고 이쪽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는 정권의 성격이 국민의힘에 한때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 이런 부분들을 바랬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이미 윤핵관들하고 접촉을 유지하고 그쪽의 마수에 서서히 걸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당무에 개입한다 뭐 한다 하는 뜻도 이준석 김종인류의 개혁보수 진영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여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권을 좀 운영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하고도 통하고 그러려면 관리를 하고 세력을 만들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공천에 개입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윤핵관과 김핵관의 싸움이었다. 뉴스토마토가 9월 20일인가 첫 보도했을 때 이제 이니셜로 막 나왔었잖아 ABCD. 네. 근데 윤핵관은 이제 K 뭐 Y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윤핵관 K 권성동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김종양을 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명태균의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핵관이 나랑 부딪혔는데 맞아요. 결국 네. 내가 이거다 윤핵관 무찌르고 내가 했다 그거잖아요. 윤상현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영선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윤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 관저공사를 해야 돼. 했어, 그래서 예. A, B, C가 이제 입찰을 했어. 그런데 A가 제 규모도 커. 그리고 제 자격을 갖췄어. 근데 A가 뇌물을 줬어. 대통령 관저공사 하겠다. 그리고 낙찰을 했어. 근데 이제 뇌물이 걸렸어. 야, 근데 원래 A가 원래 가장 큰 공사는 거 네. 회사니까 여기 주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냐고. 불법이죠.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네. A가 무슨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뇌물 그러니까 부정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괴한 논리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항상 전달해주는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연찮게 만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 얘기도 그냥 해주신 거예요. 와, 어제 저도 전화 오랜만에 엄청 받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허은하 대표님께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죄할 거 전화통이 난 궁금한 게 전화통이 불나가지고 허은하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는 왜 친해요? 그러니까요. 그건 난 몰라요. 그거는 이제 원래 알던 사이요? 허은하 대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나중에 기자분들이 알려준 건 뭐냐면 나이가 같다. 아, 동갑이에요? 나이가 네, 같아요. 72년생 나이가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만찬을 했는데 나이가 같으니까 얘가 좀 통하는 게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주목했던 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 밑에 부정평가 항목 어떻게 쓰고 있나를 더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늘 나오는 소통 미흡이나 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뭐 이런 거는 경제 민생 뭐 이런 거 빼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봐보세요. 의대 정원 확대, 부정부패 비리, 통합 협치 부족,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여당 내부 갈등, 국고 낭비, 국방 안보, 공정하지 않음, 인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나 지금 보수 진영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진 거는 단순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낮아진 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개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안 근데 생겨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스피커폰 내용을 튼 적이 있으면 질문에 네 오빠한테 왔죠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그 부분을 미래한국 그러니까요. 영선 네. 이태열 소장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워낙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 명태균 씨는 이제 SNS 글을 남겼는데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귀결이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권고일척이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니 일단 본인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도 있고 또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스스로 번복한 것도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제는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검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일방적으로 언론이 받아 쓰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국감하면 이번에 저는 한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 근데 한이를 출석시키는 거 보면서 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물론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국감에서 다뤄야 할 일인가. 지금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그 대표 네.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결국 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인사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 뭐 대질신문 하고 있고 가십 같은 얘기들을. 그걸 또 네. 누가 생중계를 하고 있고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네. 누구는 나가서 뭐 사진을 찍고 있고 이런 광경을 이 국감 현장에서 봐야 되나? 지금 그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대표를 출석시킬 생각은 많이 하지도 않고 결국 이 국감을 통해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모습 이거 굉장히 혐오감을 느꼈어요. 특별감찰관 받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잖아요. 대통령실 인사 쇄신하겠습니다. 정진석 자르고요. 원희룡 집어넣겠습니다. 이러면 웃잖아 이제. 대규모 개각입니다. 이제 개각이 아니라 개그가 되는 거지 이제. 아니 살다가 내가 정진석 실장 편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진석 편 들면 나랑은 적이야. 그 사람이 나 방송 출연하지 못하도록 공문 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장님. 정진석보다 더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진짜 박 원장님한테 실망이야. 아니 제가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정진석 실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이 기사는 어디서 흘러나오라는 거야. 정진석 실장을 자르고 싶은 그 행정관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 아니냐. 검토되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정현, 원희룡 이렇게 좀 하려고 검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이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유세단장을 자기가 바꿨다고 얘기해요. 내가 바꿨다 윤상현을. 그리고 박대출로 집어넣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캠프가 어느 정도나 상식적이지 않고 온전치 못했냐면 세상에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유세단장으로 세워서 광주 가서 전두환 사위 데려가서 무슨 유세를 하느냐.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과격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그 누굽니까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회 건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세를 했고 예컨대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이 박완수 지사의 손을 잡고 아크로비스타 갔다 온 다음에 윤한홍 의원이 미끄러지게 되고 본인이 막 계속 출발을 했는데 뭐 그것 저희가 이제 내일 또 공개를 할 텐데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있습니다. 명태균이 5월 9일에 5월 2일 날 어느 정도 언질은 받았지만 확답을 못 받은 거야.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김영선 공천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사가 이제 스피커폰을 킨 거야. 오빠 이리 와봐. 딱 앉아. 스피커폰 킨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놀라서 아침에 지금 전화 오게 이게 하는 게 이게 맞아? 이게 당신이 대통령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지금 나 듣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가 많이 바빠서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다 했어 뭐 이렇게 당해서 근데 말이 많네 여기까지 이제 되고 끊은 다음에 다시 김건희가 전화를 했어요. 명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제가 전화했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명태균은 다음날 실제로 취임식이 열리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붙인 뒤에 딱 명태균이 잡히잖아요. 네. 조각조각 있던 게 요거 한 번에 통화로 해결이 됐다. 아기가 다 맞아. 오빠까지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대망상증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명태균 씨가 막 대통령이 원하니까 빨리 뭐 여론사 빨리 돌려 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김건희 여사가 뭐 뭘 해 시켜 뭘 해 옆에다 얘기하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은요. 만약에 대선 캠프에서 그냥 여사 수행팀 있어서 그냥 여사는 선거 캠페인 하러 다니는 게 주 일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달과 소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감이 아니라 특검을 던졌어야죠. 그렇죠. 너무 약해요. 이게 항상 한동훈 대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쉬운 게 마지막 한 획을 못 그어요. 특김까지 써놓고선 안쪽에 그으면 바깥쪽으로 그으면 가면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그 용기가 없는 거야. 안쪽으로 쓰러졌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모르겠다 바깥쪽으로 그었어. 아니 떨어지더라도 서울대 지원하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었다. 이럴 텐데 뭐 차 밑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마저 져버리면 이제 완전 모낭 빠진 아니 모냥 아닙니다. 말이 헛나갔어요. 죄송해요. 모낭이 아니라 모냥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 두 발에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 많이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본인도 예민하죠. 저도 예민합니다. 예. 형님도 예민하시잖아요. 그걸 거나 예민하죠. 모냥 빠진다. 예. 그걸 안쪽으로 그으면 되는데 마지막 그 한 획이 안 그어져요. 한동훈 대표는. 네. 보통은 이제 뭐 인사이더 같은 영화들 알파치노하고 이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명사가 생각이 안 나죠? 러셀 크로우. 네, 러셀 크로우. 두 예. 사람이 이제 주연을 하고 마이클만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 공익 제보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호받고 완벽한 안정을 보장받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영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들도 보면 결국 공익 제보자의 얘기잖아요. 아주 길게 풀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완벽한 합법이에요. 완벽한 합법입니까? 완벽한 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통화를 했던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옛다 들어라고 그 녹취를 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려 그 자리에서 들어보라고. 들은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녹취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평소에 정준희 교수 지론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요. 당사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가령 구구형의 정치비상구라는 방송이 네. 이게 어그로만 끌어들이지 과연 쓸모있는 방송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칩시다. 네. 저는 쓸모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네. 근데 거기에 구구형 씨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정준희 교수 제가 알고 있는 정준희 교수의 인품상 그분이 뭐 방송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100분 토론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의리 때문에 해주는 거지 돈 때문에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원래 돈 많아요. 여기서 퀴즈. 정준희 교수가 과연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겠다고 했을까요? 몰랐구나. 전 그렇게 말은 안 당일에 했습니다만. 알았구나. 예. 평소 정준희 교수를 제가 5년 동안 옆에서 겪었는데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아마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수도사가 됐을 겁니다. 100% 확실해요. 이 지금 맥락이나 정황을 가지고 보면 윤 대통령 선거를 많이 도왔는데 경제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본인이 완전히 지금 파산 상태에 가 있어서 근데 거꾸로 보면 윤 대통령이 그만큼 공정하고 깨끗하게 전국을 운영했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편 챙겨줘야지.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이권 챙겨줘야지. 그 정도 했으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상식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였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맡은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지금의 발언들이 정말 그렇게 뼛속까지 느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열 정권이 진짜 그렇게 그 정도는 잘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아니면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 지금의 자리와 어떤 그 상황이 차갑게 비판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냐면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지금. 5선 국회의원 하면서 국감, 피감 기관들의 즉 쉽게 말해서 장관들, 정부 답변 태도가 이렇게 오만불손한 것 처음이에요. 내일 국정은 국정감사도 있는데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원장이 차장, 부서장한테 덤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따질 건데 지금 보면은요 피감 기관이 아나무인이에요.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감사원 사무총장이에요. 국정감사를 끝나고 가서 내가 감사원장하고 잘 아니까 수고했다고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인상 팍 쓰면서 유감입니다. 왜 발언권 안 줍니까? 따져요. 이봐, 내가 이 원장이야? 내가 발언권 줍니까? 어머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데요, 종합감사할 때 감사원장한테 당신 옆에서 들었지 않냐? 감사원장으로서 사과할래 안 할래? 했더니 뭐 이유를 할래 안 할래? 했더니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을 하겠다 했는데 국정감사 다 끝나고 나서 사무총장이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오세훈을 만들려면 오세훈 만들었고 이준석을 만들려고 하면 이준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선도 윤석열을 만든 거다. 그리고 다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트리플 크라운이다. 트리플 크라운. 지금 뭐 검찰 조사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 이 트리플 크라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자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옥죄는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분은 아마 그래도 줄을 설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법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질지 같이 질지 이거는 저희가 견적을 좀 내봐야 될 것 같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해야 될 보수 정치 70년 역사를 그 마각을 다 드러내서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제대로 온전히 회복하는데 기여를 좀 하면 좋겠다. 유튜브의 그런 생존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정우대 보면서 내 생존 가능성도 모르는데 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모르는데 유튜브 생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약간 야구 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팀하고 비슷하다. 예, 보면 유튜브의 어떤 그 언론들 뉴스토마토, 뭐 스픽스, 뭐 뉴스타파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타자 번트도 되고 안타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레거시 미디어는 홈런 타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런 타자다. 홈런 타자. 그래서 왜 홈런 타자한테 타율이 높지 않다고 뭐라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는 그 나름대로 쭉 훈련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 이제 조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 번에 앞에서 번트도 대주고 하면서 출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레거시 미디어가 홈런 때리면서 점수를 내는 전체적인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전 자꾸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나요. 그때 그 마찬가지로 방송을 많이 하시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생방에서 계속 나오는 거 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태블릿 PC 공개됐던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했어요. 사과할 때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의 논리적 구조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고 보좌 체계가 정리되지 않기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끊었다.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논리 구조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역풍을 불게 만들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당장 모면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은요 추가로 만약에 녹취록 하나 더 터지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도 부정당하면요 국민들은 그때 가면은 진짜 더 이상 다시 돌아보기 싫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고립무원의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자세하게 2차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쉽게 단동법 폐지를 같이 논의해보자. 지구당 부활을 같이 논의해보자. 예금자 보호안도 상향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빨리 날짜 잡아달라는 제출한 거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뭘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자꾸 주면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되는 하나의 빌드업을 하자. 뭐 이렇게 저는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게 8석 아닙니까? 8석이
해석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국민의힘 내에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한 1차 회담이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서로 얘기한 거 이번에 또 똑같이 도돌이표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윤한 갈등을 극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관계로서 활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덥석 문 것은 정치적인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야 그냥 당대표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감 때 유독 이제 부출석 증인들이 많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좀 좋은 측면 생각해보면 그나마 법사위 현장에서 봤던 증인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말 똑바로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네. 사람은 소신껏 얘기하고 일부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고 강혜경 증인. 보통뿐 아니에요. 똑똑해. 그리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슬쩍 더 봤어요. 그렇게 영적 대화를 해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꿈자리를 명태균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안 가고 다른 데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주술적 대화를 하는데 혹시 명태균 씨가 명리학이나 그런 역술의 조예가 깊냐? 단호히 아닙니다. 아니다. 네. 예지력이 높으신 분이라 다 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회의에서 좀 명태균 씨를 나쁘게 말을 끌어내보려고 해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신빙성 같아요. 있게. 그렇죠. 매불쇼에서 그 신용환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캠프 있을 때 얘기해 주신 거 듣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예산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럼 200을 만들어갈 건지를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던져놓고 이미 발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직 달성하겠다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거 그럼 언제부터 하냐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거야. 나중에 맞춰서 짰다는 거야. 아니 의대 정원하고 숫자도 비슷해. 그래. 200만 원 200이고 의사도 2,000명. 공 하나 더 써서 그냥 한 거예요. 관료들은 또 2,000명이니까 빨리 자료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지금 크루크스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는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이 크루크스 침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지하지 않아요. 나토도 지지하지 않고. 니네 영토나 잘 지키라 그랬지 언제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크루크스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only one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러시아가 교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오늘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살상무기 지원은 생각하지도 마셔. 그러면 러시아하고 이제 교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한반도 안보에 감당이 안 돼. 이게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내용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낫다. 그러니까 진짜로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서 조롱당하는 사람으로 그냥 임기 끝낼 건지 아니면 그냥 하야를 선택할 건지 진짜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건지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단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젠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임계치까지 다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내용적으로 탄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버티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히 말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개혁적인 어떤 정당이었으면은 언론들이 아마 나서가지고 하야 얘기 꺼내고 탄핵 얘기 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었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이었으면은 벌써 난리가 났겠죠. 정치적으로 만약 영광이나 곡성 이곳에서 한 곳에서라도 이겼으면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인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을 거고 어찌 보면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나 민주당이 대단히 긴장을 하고 주도권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국 혁신당은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11월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11월에 네, 그때 만약 2심 판결이 유지가 되면
뭐냐면 조국 혁신당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그 앞날을 어둡게 봐요. 당 전체가 위기죠. 조국 혁신당은 본인들은 혁신당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조국당이에요. 윤석열 퇴진, 검찰 독재 해체라는 그 주제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땅 따먹기 전쟁도 영광이라든가 곡성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뛰어들어도 돼. 근데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뛰어든 게 가장 큰 패착이다. 방송을 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다.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그러니까 뭔가 사람? 이제 그 정치적인 평론의 영역이든 아니면 방송하는 스킬이든 그런 사람이 좀 김병기 기자님 있습니까? 저 헬마우스는 네. 일단 뎁스가 굉장히 깊고 넓고 그리고 에너지가 일단 있어요. 그 방송할 때 그 힘 옆에서 쳐도 내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은 그 에너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방송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김어준 공장장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저는 대단하다. 김어준 공장장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요. 이 사람이 정말 어지간해서 흔들리질 않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멘탈이 강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강력하다는 게 그냥 뭐 욕 먹어도 끄떡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심지가 굳다. 그런 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장난기가 넘치는 점도 마음에 들고.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수출이 안 된다, 성장률이 0.1%로 꺾였다, 물가가 오른다, 의료가 대란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국내외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신속히 모여서 어떻게 해결 방향을 낼 거냐 이런 데 익숙한 게 아니라 뭐가 뭐 터지고 뭐 도전이 있고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런 식의 공론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는 나라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보면은 국가가 이상하게 운영돼.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그 불경에도 나오지만 독화살을 내가 맞았어. 그러면 독화살을 일단 빼내고 어떤 약을 쓰는가가 중요하지.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든 화살로 날려보낸 거야. 이거 따지고 있으니까 화살은 베껴 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정치 권력이 그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이야. 언제부턴가 그래. 저는 미 CIA도 우리 국정원도 대선 전에 7차 핵실험 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저도 예측을 했지만 이건 틀렸고 안 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건 해리스가 당선되건 협상 북미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대선 후에 7차 핵실험은 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러면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군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지만은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속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다 된다 했다가 하노이 가서 퀴샤딩 해나 맞고 와서 이제 굉장히 그 곤란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트럼프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프로야구 보자 해도 응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지만은 결국 좋아질 것이다. 북미 대화는 개선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윤석열 정부는 패싱되는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블랙 요원 출신이고 그래서 영국에 나중에 공사로 가 있다가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1차장으로 영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원이 지난 18일 날 이 문제를 그냥 치고 나오고 완전히 독주 체제를 갖추자 국방부나 외교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김태효 차장이 들고 나와가지고 입장 발표를 했다고. 둘 다 직함이 1차장이야. 이 정부에서 떠드는 사람은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거를 정부 입장으로 확정을 하려면 국방부 외교부가 동의해야 돼. 국방부는 정보 판단을 못한 거를 정부 입장으로 NSC에서 발표를 해버리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수준은 뭔가 하면은 양희은 씨가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아침 이슬 불러야지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만 끌어안고 앉아가지고는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대중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국회에서 법률적 흐름만 찾는 거, 스모킹 것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결국은 여론의 힘입니다. 원장님 근데 여론조사의 어떤 그 추세를 보면은 20% 진짜 이제 곧 깨진다라고 예측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20%가 깨지면 혹시 여론적으로도 탄핵 혹은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희가 저는 20%라고 보지 않아요. 그 한 자릿수로 가야 된다고 한 보고. 자릿수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8석이 아니라 20석이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스물스물 삐져나오는 것은 없어요. 정치인들은 겁이 나서 한두 명, 두 명씩 못 떨어져 나와요. 국민들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무너지는 거 보면요. 25% 하다가 한 자릿수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